작업선단이 48시간도 못 버티고 서해에서 주랭랑쳤습니다. 새벽 2시 AIS 신호를 끄고 몰래 서해바다로 들어온 중국. 그들은 비밀리에 네 번째 구조물을 박으려 했죠. 한국은 이번에도 기록만 하고 물러설 거다. 중국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중국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7,800톤급 최신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한국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하며 초강경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원칙으로 끝을 본다는 의지였죠. 결국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며 우리 서해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11분 서해 한복판이었죠. 저는 그때 작업선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작업등은 최소한으로만 켜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 없다는 듯이 말이죠. AIS 신호는 진작에 꺼버렸습니다. 위성에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게요. 호위선들은 어선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48시간 안에 네 번째 구조물을 박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틴 콜드웰입니다. 영국인이죠. 해양 구조물 설치와 인양 분야에서 30년을 일했어요.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포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부터 계약서, 위성 감시 회피까지 다루는 실무형 전문가였죠. 돈만 제대로 준다면 어디든 갔어요. 이번에는 중국이 클라이언트였습니다. PMG의 구조물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세계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파일 드라이버가 천천히 바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말뚝을 박는 장비였죠. 쿵쿵거리는 기계음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요. 48시간, 이틀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한국이요? 한국은 늘 항의만 하다 끝났어요. 기록만 남기고 물러섰죠. 증거를 모으고 문서를 만들고 항해 서한을 보내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는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상공에서 낮게 선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해상 초계기였죠. P-8A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 위치에서 초계기가 나타날 줄은 몰랐죠. 곧바로 VHF 국제 채널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나왔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죠. 귀선은 불법 설치 정황, 즉시 중지하라. 현장 기록은 국제 공유 절차로 전환한다.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기록이라고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늘 기록만 하다 끝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초계기는 계속 선회하고 있었고 VHF에서는 경고가 반복됐죠. 저는 갑판 난간을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서 차가운 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기록만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죠.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해풍이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은 늘 기록만 하다 끝났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저는 32이었어요. 야심찬 엔지니어였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었죠. 제가 가져온 공정은 유럽 기준으로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측 감독관이 달랐습니다. 젊은 감독관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공정을 막아섰죠.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품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유럽에서는 통하는 방식인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고 따졌죠. 감독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굴욕감을요. 제가 유럽에서 쌓아온 경력이 제 전문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쫓겨나듯 돌아갔죠. 그 일로 제 커리어는 크게 손상됐습니다. 부산 프로젝트 실패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저는 그 후로 몇 년을 힘들게 보냈죠. 다시 일어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흉내만 내는 나라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원칙을 지킨 게 아니라 오만했던 거라고 믿었어요. 아시아 현장에서 서구를 무시한 거라고 치부했습니다. 그게 제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23년이 지난 후에 저는 다시 한국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에 서서요. 중국 프로젝트의 법적 책임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못 막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항의는 해도 실제로 몸으로는 못 막을 거라고 확신했죠. 중국 총괄인 펑웨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는 58살에 노련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체면과 기정사실에 집착하는 타입이었죠. 펑웨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틴, 걱정 마십시오. 한국은 항의는 해도 바다에서 몸으로는 못 막습니다. 조사선을 보내봤자 우리 해경이 막으면 끝입니다. 이미 온누리 조사선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웃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국 함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척이 아니었죠. 여러 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이 함께였어요. 조사선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패키지였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펑웨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해경이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죠. 원칙 앞에서 무력했던 그 순간이요. 혹시 이번에도 그럴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한국은 예전과 달랐어요. PMG에는 이미 중국 구조물이 3개 있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설치됐죠. 중국은 그것들을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했어요. 국제사회는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성사진으로는 구조물의 용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거든요.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죠. 양식입니다. 민간시설입니다. 그렇게 우기면 끝이었어요. 펑웨이는 그 성공 경험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세계도 문제없이 버텼습니다. 네 번째라고 못할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조사선을 보내도 우리 해경이 막으면 끝입니다. 실제로 온누리 조사선도 그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거든요. 중국 해경은 실제로 강력했어요. 대형 함정들을 앞세워 한국 조사선을 여러 번 차단했었죠. 한국은 그때마다 항의만 하고 물러섰습니다. 외교적 성명을 내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중국은 그걸 약점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결국 못한다고 판단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패턴을 분석해봤거든요. 항해, 기록, 외교적 압박, 그리고 흐지부지. 항상 그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한국은 충돌을 원하지 않았죠. 경제관계를 고려해야 했고 국제 여론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러섰어요. 저는 그게 한국의 한계라고 봤죠. 펑웨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PMG 전체가 무너집니다. 세계 구조물의 정당성까지 흔들립니다. 우리는 밀어붙여야 합니다. 네 번째를 박으면 기정사실이 됩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저도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한국 함정들이요. 이번엔 조사선이 아니었습니다. 해경 함정이 앞에 있었고 해군 함정이 뒤를 바쳤어요. 공중에는 초계기가 계속 선회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저는 펑웨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펑웨이는 손을 저었어요. 쇼입니다. 마틴. 한국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조용히 끝나죠. 경제관계 때문에 결국 못 버팁니다.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벌어가는데요. 그들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펑웨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 이해관계는 분명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리는 없었죠. 하지만 뭔가가 걸렸어요. 2002년 부산에서 만났던 그 감독관이 떠올랐습니다. 원칙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던 그 표정이요.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럴까요? 원칙이 걸린 순간엔 경제도 외교도 제쳐두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이 우리 작업선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리는 500m 정도였어요.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죠. 저는 쌍안경으로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3,000톤급 함정이었어요. 갑판 위에 승무원들이 보였죠.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더 먼 거리에서 해군 함정들이 원을 그리며 배치됐어요. 바깥 경계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형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해경이 직접 차단하고 해군이 지원하는 구조였죠. 공중에는 여전히 초계기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3차원 포위망이었어요. 펑웨이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밀고 나가십시오. 우리도 해경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충돌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우리 선단은 천천히 전진했어요. 하지만 한국 함정도 물러서지 않았죠. 거리가 300m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펑웨이에게 말했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펑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PMG 전체가 무너집니다. 세계 구조물도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VHF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했죠. 귀 선단에 통보합니다. 30분 후 특별 조치가 발효됩니다. 현장 증거 묶음이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십시오. 그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분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죠. 증거 공개라는 명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죠. 저는 펑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죠. 증거 묶음이라고요? 뭘 공개한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위성사진, AIS 공백 기록, 현장 장비 사진일 겁니다. 우리가 양식시설이라고 우기기 어려운 증거들이죠. 펑웨이는 여전히 강경했어요. 그래도 증거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를 물리적으로 못 막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공개되면 달라진다는 걸요. 보험사가 손을 뗄 겁니다. 금융권이 거래를 중단할 거예요. 계약 파트너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총알 한 발 없이도 프로젝트는 무너지죠. 그때 한국 측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오서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해양작전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VHF로 다시 말했죠. 귀 선단 책임자께 알립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설치 시도에 대한 차단입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시간은 25분 남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카운트다운이 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총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기록이 무서웠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죠. 레이더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대형 함정 접근 중입니다. 이지스급으로 보입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함정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정조대왕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었어요. 7,800톤급이었습니다. SM-3, SM-6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최신 전력이었죠. 저는 그 함정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 최신 함정을 여기에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펑웨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를 투입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끝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펑웨이는 쌍안경으로 함정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전단의 중심에 섰어요. 다른 함정들이 그 주위로 대형을 갖췄습니다. 완벽한 작전 대형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거였어요.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죠. 사전에 계획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펑웨이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경제 때문에 못 버팁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타격이 큽니다. 수출도 타격받습니다. 그들이 그걸 감수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처럼 들렸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경제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이요. 주권이요. 한국이 지금 그걸 선택한 겁니다. 펑웨이는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한국 편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편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리스크 컨설턴트입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때 오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귀 선단에 최종 통보합니다. 10분 후 증거 패키지가 국제해양감시기구에 전송됩니다. 동시에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 사례로 등록됩니다. 협상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법 설치 시도에 대한 차단입니다. 협상 프레임이 없다는 말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와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타협할 의사도 없었죠. 그냥 막는 겁니다. 원칙대로요. 저는 2002년 부산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감독관도 똑같았습니다.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았죠. 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막았어요. 펑웨이가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죠. 본부도 당황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세계 구조물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가판난간에 기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날씨도 우리 편이 아니었죠. 정조대왕함은 묵직하게 파도를 가르며 서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국의 의지처럼요. 오서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증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식을 파악했죠. 위성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선단이 언제 PMG에 들어왔는지, AIS가 언제 꺼졌는지, 작업 장비가 언제 내려갔는지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AIS 공백 기록도 확보됐어요. 우리가 신호를 끈 시간대가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이 AIS를 끄는 건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죠. 거기에 현장 장비 사진까지 더해졌어요. 파일 드라이버와 크레인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건 양식 시설 설치가 아니었어요. 대형 구조물 설치였죠. 모든 증거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였습니다. 불법 설치 시도라는 프레임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그 프레임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했거든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양식이라고 우겨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험과 금융과 계약이 끊기는 공포였어요. 이 증거가 국제사회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가 제일 먼저 손을 뗄 겁니다. 해양 구조물 설치는 고위험 사업이거든요. 보험 없이는 못합니다. 금융권도 빠져나갈 거예요. 불법 행위에 자금을 댔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계약 파트너들도 문제였습니다. 장비 공급사, 인력 제공업체, 물류회사들 모두 계약에 도덕성 조항이 있었어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죠.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총알 한 발 없이요. 펑웨이가 본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요청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버티라는 지시만 내려왔어요. 지금 충돌이 나면 우리만 손해다. 한국이 먼저 빠지길 기다려라. 저는 펑웨이에게 말했습니다. 본부가 상황을 모릅니다. 이건 물리적 충돌이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와 프레임 전쟁입니다. 한국이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펑웨이는 화를 냈어요. 당신은 겁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펑웨이도 두려운 거였죠. 다만 인정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였거든요. 지금 물러서면 체면이 구겨집니다. 하지만 밀어붙이면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때 오서윤의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5분 후 증거 패키지 전송 시작합니다. 국제해양감시기구, 유엔해양법 협약 사무국, 주요 언론사에 동시 발송됩니다. 철수 의사를 지금 밝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위성통신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이 보였죠. 그들은 심각했어요. 의견이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밀어붙이자는 쪽이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PMG 전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세계 구조물도 위험해집니다. 한국과 충돌 위험이 있어도 밀어붙여야 합니다. 강경파의 주장이었죠. 그들은 한국이 결국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티자는 쪽이었어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한국도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먼저 빠질 것이다.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온건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려 했죠. 세 번째는 철수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철수하면 체면은 손상되지만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증거가 공개되면 국제적 망신이다. 보험과 금융이 끊기면 다른 프로젝트도 타격받는다.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세 번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철수가 맞았어요. 하지만 말하기 어려웠죠. 제가 외국인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의 체면을 건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 공개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국제 신용도에 타격이 옵니다. 펑웨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마틴, 당신은 너무 겁이 많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 못합니다. 저는 반박했죠. 이건 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이 이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시간표도 있고 증거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어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PMG 구조물 논란이 국제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였죠. 세계 구조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여러 국제기관에서 나왔었습니다. 최근엔 구조물 철거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를 강행하면 완전히 끝난다고요. 세계도 위험한 상황인데 네 번째까지 박으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으로 제소될 수도 있었죠. 중국의 해양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였어요. 펑웨이와 저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펑웨이, 이건 해상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기록과 프레임 전쟁입니다. 한국이 이미 프레임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펑웨이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최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해 최소화를 선택한다. 철수하라. 흔적을 최소화하고 즉시 빠져나와라. 증거 공개 전에 움직여라. 결정이 내려진 거였죠. 펑웨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철수는 빨랐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였어요.
파일 드라이버가 먼저 회수됐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장비를 들어 올렸죠.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작업등이 밝게 켜졌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어차피 한국이 다 봤으니까요. 선단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180도 회전했어요. 모았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위선들도 따라 움직였죠. 저는 갑판 난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한국 함정들이 보였어요. 정조대왕함이 여전히 중심에 서 있었죠. 한국 전단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서 있었을 뿐입니다. 선을 그었고 그 선을 지켰죠. 우리가 물러선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서요. 총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기록이 무서웠습니다. 프레임이 무서웠죠. 펑웨이는 선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체면이 구겨진 게 참기 힘들었겠죠.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체면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체면보다 손실이 더 컸을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 함정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선명하게 남았어요. 정조대왕함의 모습이요. 흔들림 없이 서 있던 그 함정이요. 한국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 느꼈던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석됐죠. 그때 한국 감독관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킨 거였어요. 제가 오만했던 겁니다. 서구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거죠. 한국은 못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안 하던 방식을 선택한 나라였어요.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원칙을 지키는 방식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총보다 강했습니다. 선단이 PMG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레이더에서 한국 함정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계속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요. PMG를 말입니다. 자기네 바다를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요.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PMG 구조물 3개 중 하나를 철거하기로 했다는 보도였어요. 2026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결국 한국이 이긴 거였습니다. 네 번째를 막았을 뿐 아니라 기존 구조물까지 건드린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잔잔했어요. 파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국가의 크기는 GDP가 아니라는 걸요. 선을 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크기라는 걸요. 한국은 그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23년 만에 저는 인정했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 틀린 건 제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